인공지능과 로봇 등 지능형 기술을 앞세운 4차 산업혁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융합 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소통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에 나섰습니다. 이제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이 협업을 하죠. 그러면 우리 미래 인재상은 어떤 인재가 필요한가? 협력하는 괴짜, 창조와 협력의 인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재는 연구개발과 사회가 협력함으로써 구현될 수가 있죠. 이러한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재와 연구개발과 그리고 국가 발전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다. 이 두 줄 중에서 첫 번째 줄, 인간을 위한은 과연 인간은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인간의 본질적 욕망에 대한 파악, 이것은 인문학의 영역이 됩니다. 그리고 현실과 가상의 융합, 이것은 경제, 사회와 과학기술의 영역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융합이 일어나는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가 보면은 물질로 이루어진 오프라인의 세상은 한계 효용이 체감되고 소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반면에 온라인 세상은 정반대로 한계 효용은 체정되고 공유의 세상이죠. 자, 두 개의 세상이 융합을 합니다. 그러면 갈등이 생기죠. 80조의 기업 가치를 갖고 있는 우버는 한국에서는 불법이에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느냐? 한쪽에서는 오프라인의 소유의 시각에서, 한쪽에서는 온라인의 공유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고 있죠. 갈등은 혼돈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혼돈 속에서 늘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죠. 생명의 탄생은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시작하죠. 자, 이러한 생명의 모습이 뭐냐? 바로 유니콘 기업들입니다. 1조 기업 가치가 넘는 스타트업들. 유니콘은 놀랍게도 2010년까지는 1년에 하나, 많아야 2개가 등장합니다. 이들 유니콘 기업들이 2011년도가 되니까 드롭박스, 에어비앤비와 같은 회사들을 필두로 분기에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러다 말겠지 그랬는데 2014년도가 되니까 얘들이 갑자기 한 달에 하나씩 등장합니다. 이거 진짜인가 보다. 2016년도 표시가 안 됩니다. 1년 사이에 74개의 유니콘이 등장합니다. 자, 1조 넘는 스타트업들이 1년에 한 개 등장할까 말까 하던 것들이 1년에 70개 넘게 등장하는 6년 사이의 변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것이냐? 이것은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인 유니콘 기업들의 비즈니스를 분석해 보면 4차 산업혁명의 단면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들은 어떻게 빠른 성장을 하느냐? 시간, 공간, 인간이라는 현실 세계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뛰어넘고 있는가? 현실 세계, 시간, 공간, 인간을 디지털화 기술을 이용해서 가상의 공간으로 옮겨버리죠. 그러면 현실에서 부딪혔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즉 편집과 복제를 할 수 있게 되죠. 이 편집과 복제를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윤정로 교수님은 안 하시겠지만 많은 여성분들은 셀카를 찍습니다. 안 그래도 아름다운 나의 모습이 셀카를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전에 뽀샵을 하면 더 아름다워집니다. 즉 현실에서 즉각적으로 불가능했던 일들이 이젠 편집과 복제를 통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게 되죠. 이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3차 혁명의 방향이었다면 이것이 융합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방향이죠. 이 소위 디지털화 기술로 현실이 가상으로, 아날로그화 기술로 가상이 현실로 돌아오면서 현실 세계가 최적화된다. 대표적인 예가 내비게이터가 되죠. 우리가 내비게이터를 켜면은 도착 시간을 예측해주고 그리고 최적의 길을 알려줍니다. 공간을 맞춰주고 시간을 예측합니다. 이것이 최적화 과정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시간을 줄이고 에너지를 줄이고 그리고 교통정체를 줄입니다. 그 효과가 국가 전체로 봐서 5조라고 얘기해요.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은 현실과 가상의 융합됨으로써 현실에서 부딪히는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데 있죠. 자,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왜 여기서만 하나요? 공장, 병원, 학교, 여행. 이것이 바로 유니콘들의 사업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사업 선택을 하는가 보면은 이 부등식이 선택의 기준이에요. 자, 얘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보는 것은 그닥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비용,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용, 그리고 처리하는 비용이 급속도로 감소했습니다. 이제는 거의 한계 비용 제로에 육박해 버렸습니다. 이러니까 이제는 대부분 삶의 영역에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게 됐습니다.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영역마다 예외 없이 1조 넘는 기업들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4단계 융합 모델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다. 1단계는 뭘까? 바로 현실 세계를 데이터화시켜서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공간, 인간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것을 가상 공간에 쌓아놓으면 빅데이터가 되죠. 빅데이터는 쓸모 없습니다. 이것을 인공지능이 먹고 똑똑해지면 쓸모가 있고 제가 도착할 시간과 최적의 길을 알려주죠. 그러면 현실 세계가 최적화돼서 대한민국은 5조의 비용을 줄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단일 기술로서 전체 융합 과정을 설명하는 건 불가능하죠. 왜 특정 기술로 4차 산업혁명을 접근하는 게 코끼리 다리 만지기가 되는가 하는 얘기가 될 겁니다. 단독 기술이 아니고 이 전체 기술이 융합하는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보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융합하는 대표적인 예가 캐터필러는 중장비 회사지만은 장비를 팔고 끝나는 게 아니죠. 팔고 나서 운영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물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클라우드에 모으고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하면은 최적화된 비포 서비스. 저 장비가 아직은 고장 안 났지만은 내일 모레쯤 고장 날 테니까 지금 부품을 바꿔라. 내비게이터가 도착 시간을 예측해 주는 거하고 똑같은 일을 합니다. 오티스 엘리베이터, 제너럴 일렉트릭의 의료기기 서비스. 주요 기업들은 이미 애프터 서비스에서 예측 서비스로 이동을 하고 있죠. 같은 일을 유통에서는 아마존이 하고 있죠. 대부분의 반복되는 구매는 구매에 대해서 95%가 예측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예측된 내용을 가지고 저 아주머니는 내일쯤 기저귀를 주문할 테니까 가장 가까운 배송센터에 갖다 놓으면은 95% 주문한다. 그러면 바로 갖다 주면 최적의 배송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즉 이와 같이 유니콘들은 현실과 가상을 융합해서 최적화된 예측과 맞춤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분리하는 건 이제 불가능해졌죠. 캐터필러는 장비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서비스로 연결시킵니다. 그들은 제조업입니까? 서비스업입니까?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데이터를 매개로 해서 이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되는 PSS,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의 세계로 돌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기술 모델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과연 기술들은 어떻게 융합되고 있는가? 그래서 현실 세상을 제가 요 노란 선의 바깥 세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안쪽은 가상의 세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다. 자, 그러면 현실과 가상 융합하려면은 우선 첫 번째 단계는 현실의 시간, 공간, 인간의 데이터를 가상 세계로 옮겨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 필요한 기술이 6개의 디지털화 기술입니다. 시간을 디지털화시키는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공간을 디지털화시키는 IoT와 LBS, 인간을 디지털화시키는 웨어러블과 SNS. 이 각각을 보면은 천지인 시간, 공간, 인간의 요소와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SNS는 요소 데이터라면 웨어러블은 웨어러블이 요소 데이터라면 SNS는 관계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소와 관계 천지인 곱하면 딱 6개가 나옵니다. 이 6개의 기술로서 모든 유니콘들의
가상화 모델이 완성이 됩니다. 예외 없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는 뭘 얻게 됐느냐? 가상세계의 데이터를 얻었어요. 이제는 시간, 공간, 인간을 우리가 초월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시공간이 초월하는 공간에서 인공지능이 등장해서 예측과 맞춤의 가치를 만들어내면 최적의 답을 얻게 되죠. 이 최적의 답을 얻게 되면 우리는 아마존의 예측 배송을 하게 되고 캐터필러의 비포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예측과 맞춤의 가치는 어디에 존재하죠? 지금 가상세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이것을 현실로 끄집어내 와야 됩니다. 그러면 현실로 가지고 나오는 기술이 필요하죠. 이것이 6대 아날로그화 기술입니다. 자,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꼭 6개로 돼야 될 이유는 없는데 디지털화 기술은 명백히 6개입니다. 그렇지만 아날로그화 기술은 꼭 6개가 될 필요가 없지만은 이왕이면은 6대 6을 맞추자 그래서 6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래서 6개의 디지털화 기술, 6개의 아날로그화 기술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4단계로 융합을 해서 현실과 가상이 융합돼서 인간을 위한 최적화된 가치를 만들어낸다. 자, 그러면 이걸 좀 보기 좋게 만들면 앞으로 나란히 시키면 되죠. 왼쪽에 있는 것이 현실을 가상으로 보내는 디지털화 기술,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가상을 현실로 가지고 나오는 아날로그화 기술입니다. 디지털화 기술 대부분은 이미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완성이 되어 있는 기술이죠. 단지 한계 비용이 떨어졌을 뿐입니다. 많은 4차 산업혁명 설명들이 보면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과 같은 3차 산업혁명 기술을 설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게 무슨 차이가 있지 하고 헷갈리고 있는 거죠. 자, 이 3차 산업혁명에서 만든 디지털화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아날로그화 기술과 결합하면서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게 되죠. 순서를 보면은 서비스 디자인이 맨 앞에 제가 둔 이유는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인간은 무엇을 만지고 무엇을 느끼고 싶어 할까? 그게 중요하죠. 무엇을 만지고 무엇을 느끼고 싶어 할까? 물리적 가치와 인지적 가치를 디자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서비스 디자인입니다. 이 서비스 디자인의 핵심은 뭡니까? 인간의 욕망, 카마에 기반을 두고 있죠. 그 카마에 기반을 둔 것은 인문학적 접근을 해야만 서비스 디자인에 우리가 결론을 끄집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물리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3D 프린터와 로봇입니다. 이것은 가상의 데이터로부터 물리적 가치를 끄집어냅니다. 인지적 가치를 끄집어내는 것이 증강 가상 현실이 인지적 가치를 끄집어내죠. 위에 있는 세 개의 기술이면은 가상의 세계를 데이터를 현실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가지고 나올 수 없죠. 뭔가 돈을 주고받고 거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블록체인과 핀텍이 들어가죠. 궁극적으로 인간이 계속 그것을 사용하게 하려면은 우리가 무크를 얘기하는데 무크는 사람들이 쓰다 맙니다. 왜 쓰다 말까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재미를 줘야지 이제는 이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세계에 지속 가능한 사용이 벌어지죠. 그래서 칸 아카데미를 보면은 이게 게임인지 교육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그 안에는 포인트, 리더보드, 그 애니팡과 거의 같은 구조로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가격이 떨어져야 됩니다. 한계 비용 제로로 가는 것은 반복해서 사용하면 되죠. 반복해서 사용하는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 플랫폼 기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6개의 아날로그화 기술은 과거 3차 산업혁명 때는 기본 개념 전체가 다 정립이 안 돼 있던 겁니다. 이것을 세트로 묶어서 정립을 시켜서 순환시키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냉장고에서 식재료 꺼내서 요리하듯이 이제는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필요할 때 온디맨드로 꺼내서 인공지능이 필요에 따라서 요리하면 자라가 패스트 패션의 신모델을 예측하고 넷플릭스가 VOD에 맞춤 추천을 하고 아마존이 발주 예측을 하는 거죠. 최적의 가치를 끄집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하는 거냐? 자동화, 효율화는 3차 산업혁명까지의 우리 인간이 추구했던 가치입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추구하는 가치는 예측과 맞춤으로 가는 최적화된 세상, 그것이 잘 짜여진 질서 모델을 만드는 모델, 이것이 자기조직화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조직화가 4차 산업혁명의 근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생명조직이라고 얘기를 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의 인간을 중심으로 12기술이 4단계로 융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융합해서 뭐 할 거냐? 현실과 가상의 융합해서 인간을 위한 일을 하려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죠. 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건강관리, 에너지, 보안, 교통 이와 같은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겁니다. 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실과 가상의 온라인 또 오프라인이 융합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 프로젝트 스마트 아메리카 챌린지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개별 기술 개발이 아니고 이와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0개 이상의 단체들이 테스트베드를 중심으로 뭘 중심으로 하냐? 현실과 가상, CPS, 현실과 가상이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패브릭을 만들어냅니다. 이 패브릭을 통해서 서로 이들이 소통해서 사회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거죠. 이래서 샌프란시스코의 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긴급 재난 시스템에서 현실과 가상이 통합된 모델들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개별 기술에서 사회 문제 해결로 넘어가고 있다. 이것은 이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독일의 하이텍 2020도 여기 있는 5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기술들이 도입되어 들어갑니다. 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개별 기술로서 이해하지도 말아야 되고 또 개별 기술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위한 가치를 융합기술로서 해결해 나간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목적이 돼야 되니까 정부는 뭐를 만드느냐? 융합에 필요한 표준과 규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은 기술과 시장을 만들죠. 제가 우려하는 건 정부가 너무 많이 이쪽에 들어오고 있고 이쪽 일을 조금 덜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 생태계와 테스트베드는 각자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게 되죠.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의 융합으로 사람과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련의 혁명이다. 이것이 실제 독일의 하이텍 2020, 또 미국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일본의 소사이어티 5.0이 추구하는 바는 다 동일합니다. 단 중국만은 아직은 사회 문제 해결보다는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어디에 가 있는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에게 주어진 두 번째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좀 연결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숙제를 또 충실히 해야 되겠죠. 자, 앞으로 미래 사회의 일자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 육체 노동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러다이트 운동부터 정신 노동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오토메이션 잡리스레기까지 매년 일자리가 기술 때문에 없어진다는 주장들이 등장했습니다. 과연 그런가 보면은 지난 250년 산업혁명 역사상 단 한 번도 그런 사례는 벌어진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냐? 단순히 이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는 진화하지 사라지지 않았다. 농업의 일자리가 2%로 80% 2% 줄었지만은 그들의 일자리는 제조업을 거쳐서 서비스업을 거쳐서 이제는 페이스북이 거의 100만 명 가까운 고용을 하는 플랫폼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문제는 어떤 일자리가 사라지느냐가 아니라 어떤 일자리가 새로 등장할 것이냐가 질문의 요체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질문에 대한 우리가 신뢰 있는 답변은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다시 보면은 일자리가 무엇이냐는 문제로 들어가게 되죠. 일자리란 과연 무엇이냐? 일자리는 누군가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어야지 일자리의 니즈가 필요 조건이 생기죠. 그 다음에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지 일자리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서 수요와 공급의 연결고리가 일자리죠. 다시 말해서 일자리란 것은 가치 창출과 가치 분배의 선순환 연결고리다. 이런 일자리의 핵심이 되는 건 이것이 욕구가 중심이 되는 시대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일자리의 핵심은 인간의 욕구, 인간의 욕망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죠. 자, 그러면은 지난 산업혁명을 우리가 인간의 욕망을 중심으로 다시 검토해보면 이렇습니다. 1차 산업혁명 기간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은 GDP 증가와 인구 증가가 정확하게 리니어하게 일치합니다. 그것은 뭐냐? 그것은 인간의 생존의 욕구를 충족시킨 혁명이었다는 거죠.
2차 산업혁명의 기간 중에 나타나는 현상은 그 갭이 이제는 GDP 증가가 인구 증가보다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그 차이가 안정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갑니다. 3차 산업혁명은 인구 증가가 이제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연결 욕망이 충족됨으로써 이 인구 증가가 줄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욕망, 우리는 기술은 바라봤지만 욕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질 않았습니다. 이 욕망의 문제, 기술이 과학기술의 문제라면 욕망의 문제는 이것은 인문학의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공급주도의 시대에서 이제는 수요주도의 시대로 가게 되고, 여기서 일자리 원천을 보면은 바로 이것이 1, 2차 산업혁명은 매슬로우가 얘기하던 생존의 욕구, 안정의 욕구에 거의 그대로 일치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세 번째 3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뭘 갖다 줬느냐? 사회 연결이라는 사회 기속 욕구를 충족시켰죠. 자,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은 자기 표현과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혁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학자들은 계속해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노동총량 불변의 법칙 때문인데, 노동총량 불변의 법칙은 이런 거죠. 햄버거를 우리가 사람과 햄버거 기계로 만들고 있었는데, 이게 폴 크루그만이 한 얘기죠. 자, 여기서 어느 날 갑자기 햄버거가 자동화 기기가 등장해서 사람 숫자를 반으로 줄이게 되니까 여기서 사람의 일자리가 실업이 생기고 공황이 생기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런 주장이 지난 250년간 수백 개 등장했지만 단 한 개도 저렇게 성립된 바가 없었습니다. 저것은 저 가정이 틀렸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자, 틀린 이유는 첫 번째는 이 햄버거 가격이 낮아지니까 인간은 더 많은 햄버거를 먹게 돼서 일자리가 유지된다. 이것이 크루그만이 한 얘기인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인간은 이제 먹어보니까 햄버거는 더 그만 먹고 싶고 피자를 먹고 싶어졌어요. 근데 피자는 햄버거보다 비쌉니다. 그리고 이 피자를 먹을 수 있는 이 유효 수요가 있어야 되고, 또 피자를 만들 수 있는 요 떨어져 나온 인간의 재교육 시스템이 있어야 되죠. 재교육과 분배 제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과거에 기술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햄버거만 먹다가 햄버거와 피자를 같이 먹을 수 있게 되는 단계로 들어서게 되는, 이것이 실제 지난 250년간 산업혁명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그건 또 앞으로 인간의 일은 또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일자리란 것은 하나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일은 우리가 하기 싫은 일도 있고 하고 싶어 하는 일도 있고 감성적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창조적인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분리한 것이 반복되는 일 노동과 창조적인 일 억과, 그리고 감성적인 일 놀이, 이것을 맥킨지에서는 각각 67%, 4%, 29%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퍼센티지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하고 있는 이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종류의 태스크 중에서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일이 바로 요겁니다. 우리는 금요일이 되면 왜 즐거우냐? 요거를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인공지능과 로봇을 불러다가 시키면은 얘는 이걸 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반복되는 소위 연구개발 평가를 인공지능 가지고 평가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잘할 수가 있게 되죠. 반면에 인공지능이 요 창조적인 일과 감성적인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이건 잘 못해요. 근데 인간은 뭐를 좋아하느냐? 이걸 좋아하죠. 이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즉 사람과 이 인공지능은 서로가 잘하는 바가 다르고 이 서로의 역량을 합쳐야 된다는 거죠.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일은 이렇게 연결되는 진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바로 인간은 뭔가 만드는 인간 호모 파베르와 그리고 놀이의 인간 호모 루덴스가 합쳐진 이 일을 호모 파덴스라는 이름을 제가 만들었습니다만, 이 일과 놀이와 창조적 감성을 하는 일에 인간은 집중하게 되고, 기존에 우리가 반복되는 일은 로봇과 인공지능에 넘겨주니까 사라지는 것은 일자리가 아니라 반복되는 노동 분야가 사라지고 우리는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이제는 창조적 인재가 들어서 가지고 생산성을 증가시키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노동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등장해 가지고 딥 헬스가
알파고를 만든 기술로 만들어서 의사들의 일을 대체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의사의 일자리 없어지느냐? 의사는 이제 단순한 리딩에서 맞춤 의료 서비스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여기 필요한 것이 뭐냐면 교육이 뒷받침돼야 되고 유효 수요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미래 사회의 양대 축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미래 인재상은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게 팔방미인의 인재상에서 이제는 협력하는 괴짜의 인재상으로 가야 되고, 즉 이러한 협력하는 괴짜의 인재상을 만드는 교육은 현재 교육 시스템은 불가능하죠. 이 문제가 뭐냐? 바로 교육과 연구가 합쳐져야 된다는 겁니다. 연구재단의 모든 연구는 이제 교육과 결합합니다. 사회는 이렇게 변하는데 교육은 이렇게 뒤따라갑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교육과 사회가 합쳐지는 수밖에 없어요. 즉 연구와 교육이 합쳐지는 것, 이것이 지금 답을 내는 결과를 중간에 연구하는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과를 외웠는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연구하는 방법, 학습 능력이 지식을 우위에, 지식보다 중요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퍼스트 무버형으로 가기 위해서 프로젝트 중심 교육으로 일대 전환하면서 less teaching, more learning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과 사회 문제에 대한 연구가 합쳐지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프로젝트 중심 교육이 가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할 때마다 반복되는 교육은 우리가 따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기본 교육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보내는 게 컨텐츠의 플랫폼, 컨텍스트의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 되죠. 이래서 크게 보면 교육은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으로 교육과 연구가 합쳐지고, 기존의 지식 중심의 컨텐츠 교육은 무크로가 돼 무크가 갖고 있는 집중력의 한계를 플립 러닝으로 대체하고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 어드바이저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런 각도에서 제가 2009년도에 카이스트에 만든 게 7C 교육 체제입니다. 그 크리에이티비티 컬래버레이션으로 학생들을 뽑고,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이 각각 컨텐츠와 컨텍스트를 대비하고 이것을 평가하는 소셜 러닝 시스템이 따라가고, 그리고 집단 지능의 커뮤니티를 스스로 성장하는 성장 노트를 가져가는 거죠. 궁극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교육은 뭐냐? 액티브 러닝, 스스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커버가 한 것처럼 내일이 중요하고 세상에 도움이 되고, 그 노이먼이 얘기한 것처럼 생계관의 삶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휴스턴이 얘기한 것처럼 삶을 완벽하게 만들지 말고 재미있게 만드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대학 교육 수요가 하나에서 이제는 두 개로 은퇴 수요가 있고, 이제는 평생 교육 체제로 가죠. 이런 평생 교육 체제가 주요 국가들이 하고 있는 국가의 인프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나 네덜란드 전부 다 플렉시큐리티의 핵심이 되는 게 일자리 안전망이고, 이것이 스웨덴이 1940년에 만들었던 랜마이드너 모델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들을 도대체 기존의 교육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 제한된 시스템 가지고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인공지능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듀텍의 등장입니다. 에듀케이션 테크놀로지들이 쉽고 편리하고 값싼 교육의 한계 비용을 줄여주고 있죠. 지금 대한민국은 20조를 투자하는 GDP 대비 R&D 투자 세계 1위 국가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연구 대비 기술 이전 수입이라든지 기술 무역 적자라든지 IP 적자라든지 우리가 OECD 최하죠. 자, 문제가 뭘까? 놓고 보면은 이게 기술 사업화의 효율성이 문제인가, 기술의 우주성이 문제인가? 그래서 이 기술 우주성의 문제, 이 부분이 주로 이제 우리 연구재단에 관계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기술의 우수성이 사실 문제라는 겁니다. 전체를 요약해 보면 저는 이렇게 문제를 보고 있어요. 연구 개발에 요 소위 악마의 강을 넘는 연구 단계의 문제가 이 연구재단의 문제인데, 여기서 우리는 질보다 양적 성장을 해왔다. 그 이유는 성공 추구를 해왔다. 실패의 지원을 미비하다. 그리고 엄격한 관리 통제를 하고 그 결과 나타난 결과가 기술의 매력도가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의 매력도가 낮은 문제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은 사실 여기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들은요, 정말 돈이 된다 그러면 그들은 아프리카 오지까지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왜 공동 연구를 점점 안 하고 있느냐?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 이 사업화와 정책의 문제는 제가 오늘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실패 지원과 중복 경쟁 연구, 그리고 사전 교육에서 사후 징벌로 가는 새로운 우리가 교육 체제가 필요하죠.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우리가 실패에 대한 생각입니다. 추격형 연구, 기획형 연구는 우리가 과거에 추격형 경제에서 했던 겁니다. 기획형 연구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 것이냐 대단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이런 실패를 통해서 성공하는 문제를 하기 위해서 다르파가 대표적인 일을 할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연구는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이 질적인 개선을 해야 되는데 기술 배심원 제도란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전문가의 영역은 이제는 파괴되고 있다고 봅니다.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이제는 이 갖고 있는 기본 지시라는 것은 다 공개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기술 배심원 제도가 대단히 중요하고 연구 개발의 과정은 전문가 영역이지만 평가는 일반인들의 영역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실제 우리가 연구 평가하는 데 있어서 풀이 대단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풀이 대단히 모자라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를 전부 다 배제하고 나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평가하니까 로또 평가가 돼 버립니다. 이 로또 평가 가지고 과연 우리가 승부할 수 있을 것이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자율선언 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NIH가 그렇게 하고 있죠. 두 번째 중요한 문제는 사후징벌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문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다고 나오는데 연구 개발자 중에서 정말 모랄 해저드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가 되느냐? 맥시멈 3% 그냥 제가 여러 가지 추정을 해보면 2% 수준입니다. 그 2% 때문에 98%의 정직하고 선량한 연구자들을 옥을가매고 있습니다. 영수증을 검사하고 그리고 감사를 하고 그러면 그런 거 몇 번 받아보고 나면은 연구할 의욕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과연 창조적 연구가 거기서 나올 수 있느냐? 저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성실한 실패는 무조건 재도전해야 되고 실패 연구자를 징벌하는 사후 징벌해야지 우리가 성실한 연구자까지 실패를 감안해서 사전에 옥죄는 연구 체제는 이거는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다. 그다음에 기술 사업화와 그 이후의 문제는 연구 재단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보여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요 마지막 요 부분은 제가 그림을 그려 보니까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연구 개발이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진 나라는 전 세계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기 위한 전체적인 기획, 추진 이런 문제들을 할 수 있는 한국형 OCS 제도가 도입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표 한 장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1분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